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 후 엄마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산 지도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주변에서 재혼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물음도 종종 있지만 저는 꽤 단호하게 그럴 생각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결혼 생활, 이혼, 그 과정에서 오는 실망, 배신감,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재혼을 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전 남편의 모습에 정말이지 온 정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 남자와 저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결혼 전 그 남자는 꽤 괜찮은 남자였어요. 아이디어 상품을 파는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사 자신감도 있고 성격도 든든하고 남자다워 보였죠. 남편의 쇼핑몰은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 말론 그래도 일반 회사 다니면서 버는 월급보단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저희는 아파트 전세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2, 3년 정도는 둘 다 열심히 벌어서 돈을 좀 모아둔 다음에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또 저 역시도 승진도 그렇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래저래 걸리는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좀 늦게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지라고 닥달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마인드도 그렇고 좀 꼬장꼬장한 옛날 분이세요. 저한테도 늘 남편을 잘 떠받들고 살아라, 남편 길을 살려줘라 이런 소리 잘하시고요. 남편이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뭐라고 하십니다. 저한테도 돈 조금 번다고 집안일 소홀하거나 남편 홀대하지 말라고 잘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게 듣기 싫기도 했지만 자주 뵙는 건 아니라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이 낳으라는 소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반드시 아들을 낳으라고요. 저만 보면 들들 볶으시고 전화나 문자로도 소식이 없느냐 자꾸 물으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남편은 그냥 적당히 내내 하라면서 자기 일 아닌 양 무심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덧도 너무 심해서 임신기간 동안에도 고생이 꽤 심했어요. 어쨌든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이 가지라고 노래 부르시던 시어머니는 정작 육아에 대해 도와주시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끔 보면 아이를 귀여워하시는 게 전부였고 또 저에게 이건 하냐 저건 하냐 잔소리는 많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시거나 도움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처음 해본 육아가 너무 정신없고 힘들었고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결국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에 사시는 엄마가 틈만 나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더라고요. 남편은 말로는 장모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별로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본인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집안일도 거의 안 했고 당연히 육아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5분, 10분 아이 보고 귀여워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아이를 씻긴다던가 분유를 먹인다던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런 기본적인 육아도 안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 닮아서 좀 고지식한 면이 있었기에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이 깔려 있기도 했고요. 제가 좀 도와달라고 해도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 않느냐며 집에서라도 좀 쉬게 냅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나한테까지 일을 시키냐? 장모님이랑 같이 해보잖아.
정 힘들면 장모님한테 좀 맡기고 외출도 하고 낮잠도 자고 좀 그렇게 해. 참 어이없더라고요. 막말로 저희 엄마지 자기 엄마인가요? 저희 엄마가 애 봐주고 고생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장모님이니까 손녀를 같이 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이없지만 저도 싸우는 거 싫고 지쳐서 그냥 참고 말았고요.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는 걷기도 잘 걸었고 엄마 아빠 정도의 기본적인 말은 했습니다. 저는 휴직 기간이 1년이라 복직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알아보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은 또 펄쩍 뛰는 겁니다. 말이라곤 엄마 아빠 정도만 겨우 하는 저 어린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기느냐 그거였죠.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도 복직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회사를 그만두란 말이야? 그건 안 되지. 내가 버는 게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자기도 일은 해야지.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민우 업고 출근이라도 하라는 거야? 아니, 내 말은 남편은 우물쭈물 하더니 말하더군요. 장모님 있으시잖아. 저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무슨 전문 시터도 아니고 애 맡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가 무슨 애 봐주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자기도 나도 일해야 되니까. 또 민우가 남이야? 장모님 손자 아니야. 손자 좀 봐주시는 게 뭐 힘든가? 자기가 육아를 아예 안 해봐서 뭘 모르나 본데 애 보는 거 보통 일 아니야. 민우 예민하고 잠도 잘 안 자는 편이어서 엄마랑 나랑 고생 엄청 하며 키웠어. 나 최근까지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자기는 밤에 그냥 쿨쿨 자니까 모르지? 민우 야경증까지 있어서 밤에 툭하면 깨고 울고 낮잠도 잘 안 자서 엄마랑 나랑 하루 종일 애 붙잡고 있다고. 제가 하소연을 하자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알아. 그런 말 안 해도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알아. 자기도 고생하고 일하느라 하루 종일 뺑이 치는 나도 고생하고 우리 다 고생한다 그치?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고 나도 고생하니까 그런 말하지 말라 그런 태도였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냥 돌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께도 월급 조금 드리면 되잖아. 어차피 장모님 지금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보다 손자보면서 돈 받아가시면 좋잖아. 당신도 생각해봐. 저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최소한 어느 정도 말은 할 수 있을 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장모님도 민우 여태까지 봐주셨으니 계속 보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으실 거 아니냐고. 남편은 그렇게 저희 엄마께 아이를 맡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어머님도 하시는 일 없으시고 집도 가깝잖아.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안 돼? 우리 엄마 애 잘 못 봐. 그리고 허리도 안 좋으셔. 뭘로 보나 장모님이 훨씬 낫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당연하게 부려먹을 생각하면서 자기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요. 저라고 이제 돌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냥 마음 편하겠나요? 하지만 제 상황이 복직은 해야 하고 아이는 맡길 때가 필요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단 어린이집을 알아보겠다고 했고 남편은 장모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저보고 끝까지 고집 세고 제멋대로라며 따지는 거예요. 결국 저희는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복직하기 전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저 혼자 발을 동동하며 어린이집을 찾아보던 때였어요. 제 사정을 다 들으신 엄마는 결국 엄마가 저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론 저 역시도 어린이집보다는 엄마가 맡아주신다고 하는 게 더 마음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맡아주는 대신에 200만 원을 달에 드리기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남편에게 말했죠. 제가 250 조금 넘게 버는데 일단 저도 당장의 월급보다는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냥 시터를 구하려고 해도 요즘은 기본 200은 넘게 줘야 하다 보니 그 정도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8, 9개월 정도 뒤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또 펄쩍 뛰는 겁니다. 무슨 200씩이나 들여? 뭔 소리야. 요즘 시터들 200으로도 못 구해. 애 보는 게 무슨 그렇게 돈을 많이 요구해? 하루 종일 애 보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게다가 구하려고 해도 잘 없어. 막말로 어린이집 못 믿으면서 시터는 어떻게 믿냐? 똑같이 남인데. 시터도 싫다, 어린이집도 싫다.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맡기는 건데 당연히 그 돈은 드려야지. 저희 엄마가 돈이 아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200은 성의 문제였습니다. 저희 엄마 돈 충분히 있으시고 200이 꼭 필요하신 상황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를 대신해서 아이를 하루 종일 돌봐주시는 거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만이 가득하더라고요. 당신 버는 게 250 조금 넘는데 거기서 200? 그럴 거면 뭐하러 회사 다녀? 내가 1, 2년 회사 다니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 1년 정도만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 보내면 그때는 엄마한테 더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할 거야. 알겠는데 그래도 200은 좀. 장모님도 그 돈을 기어코 다 받으시겠대? 저는 그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서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저희 엄마가 돈 밝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싶었죠. 남편은 제가 복직해서 돈을 벌었으면 하면서 어린이집은 불안해서 싫고 장모님한테 맡기고 싶고 근데 장모님한테 돈은 드리기 싫고 남편의 심보가 정말 얄밉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꽁으로 우리 엄마를 부려먹겠다 그 뜻이야? 뭘 또 그렇게 말하냐? 당연히 돈은 드려야지. 얼마 생각했는데? 한 50? 장난쳐? 어이가 없었어요. 50이라니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기름값에 오시면 장봐 오셔서 음식도 종종 해주시고 아이 장난감에 옷도 자주 선물해 주십니다. 그것만 합쳐도 50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50이요? 제가 발끈하자 남편은 또 그러더군요. 깜짝이야. 너는 애 낳고 나서 왜 이렇게 거칠어졌냐? 아줌마 다 됐어 정말. 진짜 어이가 없네. 50? 엄마가 우리 민우 장난감이랑 옷 사주고 장 봐와서 반찬 해주시는 것만 해도 50은 넘어. 자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아니,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도 막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여쭤봐. 돈 안 받아도 된다고 하실걸? 저는 저것도 남편인가 싶었습니다. 막말로 저희 엄마가 안 받는다고 해도 사위인 자기가 더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날 말도 안 통하는 남편과 큰 소리 내며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어린이집에 상담 예약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엄마가 오셨어요. 나한테 맡긴다더니 왜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 엄마한테 안 맡길 거예요. 그냥 어린이집 보내려고. 왜? 이서방 그 쪼잔뱅이가 엄마한테 고작 달에 50 들이자는 거야. 애 돌봐주는 값으로. 진짜 어이가 없고 창피해서. 제 말에 엄마는 그냥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현지야, 됐어 그냥. 안 받아도 돼. 할미가 손자 돌봐주는데 뭔 돈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고생하면서 애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고 가뜩이나 엄마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여력이 돼서 너 도와주고 그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50만 원도 안 줘도 돼. 민우 좀 더 클 때까지 내가 그냥 봐줄게. 엄마, 이서방이 엄마 부려먹는 건 당연한 줄 알아. 난 그게 너무 괘씸해. 편해서 그런 거겠지. 너무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마라. 엄마 민우 보는 거 그렇게 안 힘들어. 그러니까 이서방하고 자꾸 싸우지 마. 애 앞에서 싸우고 그러는 거 안 좋아. 엄마는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어요. 저는 제가 너무 못난 자식인 것 같아 죄송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50만 원을 드리기로 하고 엄마께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 거죠. 엄마는 50도 안 받으신다는 거 제가 우겨서 통장에 매번 넣어드렸어요. 아이 봐주시는 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그 돈도 아까워하는 남편 얄미워서라도 그 돈은 꼭 보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오면 그때는 엄마와 바통 터치하고 제가 아이를 돌봤어요. 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애 보는 것보다 사회생활한다고 밖에 나가고 활동하니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이것저것 세금 낼 게 있어서 남편 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길래 남편 씻고 있는 동안 그냥 내가 납입해 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였죠. 그런데 출금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매달 2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어머님께 송금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월별로 조회를 해보니 들인 지 1년이 넘어가더라고요. 도대체 이 돈을 어머님께 왜 드렸을까 싶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연금 등으로 힘들지 않게 생활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따로 200씩 그것도 매달 받으실 이유가 뭔지, 게다가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저는 너무 황당한 기분이 들었고 씻고 나온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뭐야? 어머님한테 매달 200씩 보내드렸네?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 폰을 왜 봐? 이거 세금 미납되기 직전이라서 내가 보내려고 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 이거 뭐냐고. 제 말에 남편은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생활비 좀 보내달라고 해서 드린 거. 왜? 어머님 연금도 나오고 아버님 그때 돌아가실 때 나온 보험금도 꽤 돼서 생활하시는데 문제 없다고 했잖아. 아, 실은 외삼촌이 돈을 좀 빌려달라 해서 그 보험금은 외삼촌 드렸대. 아직 못 돌려받으셨고 연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나오니까 내가 좀 도와드렸어.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난 금시초문인데. 바쁘니까 말하려다 타이밍을 놓친 거지 뭐. 근데 200씩이나 보내드린다고?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200씩이나? 당신 그럴 돈이 있어? 아, 요즘 쇼핑몰 벌이가 좀 괜찮아서. 그리고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다 보니 저도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어머님이 달라고 하면 200씩 척척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는? 장모님이 왜? 매일 우리 민우 돌봐주시는데 우리 겨우 달에 50 드려. 그것도 당신이 펄쩍 뛰어서.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달라고 했다고 매달 200을 이렇게 보내드렸다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제 말에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그냥 인상만 찌푸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러냐? 우리 엄마가 애 봐주고 고생하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라면서 어머님한테는 여태껏 민우 한 번도 맡긴 적도 없어. 허리 안 좋으시다고 해서. 근데 상의도 없이 200을 이렇게 매번 보내드렸다고? 아, 보내드린 지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되긴 1년은 됐구만. 제 말에 오히려 남편이 발끈하며 따졌습니다. 아, 아들이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도리어 버럭하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내가 돈 벌어서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내가 내 돈 쓰는 거에 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우리 엄마한테는 50 쓰는 것도 아까워서 발발거리면서 너네 엄마한테는 200을 척척 보내줘? 뭐? 너네 엄마? 너 말 다 했냐? 그래, 말 다 했어. 말꼬투리 잡지 마. 아주 막 나간다 그거지? 남편은 씩씩대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나가버리고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섭섭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지네 가족만 생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주말이어서 저 혼자 애를 보고 있었는데 오후쯤 돼서 아이 낮잠 재우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막 누르는 겁니다. 보니까 시어머니더라고요. 문을 열어드리니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 아들이 나한테 돈 보내주는 거 가지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잡아? 어머님, 민우 좀 전에 잠들었어요. 좀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웃기고 있네. 야, 너는 네 아들 중요해서 시어머니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하니? 너는 남의 아들 쥐잡듯이 잡아놓고? 제가 언제 쥐잡듯이 잡아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님께 매달 200 보내드렸길래 그걸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따지냐고. 네 돈이야? 내 아들이 돈 벌어서 나한테 준다는 게 네가 왜? 어머님이 계속 소리를 지르셨고 결국 아이까지 잠에서 깨서 울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나와 달랬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에게 계속 난리치셨고요. 니네 엄마가 애 봐주는데 꼴랑 50 주면서 왜 나한테는 200 주냐고 그랬다며? 니네 어머니는 손 잡아주는데 50이나 받아 챙겨? 저도 그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애 봐주고 저희 엄마는 50밖에 안 받으시는 거죠. 어머님은 애 한 번 봐주신 적 없으면서 200이나 받으시는 거고요. 뭐야? 이게 진짜 어디서? 어머님은 저를 때리기라도 하시듯 위협적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들 자지러지게 울고요. 저도 지지 않고 노려보자 어머님도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셨어요. 싸가지 없는 게 내가 이런 걸 며느리라고. 어머님은 그렇게 한바탕 하시고 가버리셨고 저는 우는 아이를 보며 저도 한바탕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무섭기도 했고 싸운 내용을 다 어머님에게 일러바친 남편을 생각하니 너무 화나고 야속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의 사이가 몹시 틀어졌습니다. 집에서 서로 대화도 거의 없고 남편은 집에도 잘 안 있으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죠. 그때쯤 남편네 회사에도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파는 물건 중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하던 메인 상품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원조 상품이 따로 있어서 남편은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 쇼핑몰 매출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던 상품이기도 한데 소송에 휘말려서 판매 금지가 돼버리니 남편도 몹시 힘들게 됐죠. 사업이 잘 안 되니 남편은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술을 먹고 와서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랑 결혼해서 되는 일이 없다고요. 도리어 저를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일로 또 싸우게 되고 저도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던 때였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겼어요. 아이가 그맘때 장염에 걸렸어요. 그때 유행성 장염이 돌던 때였는데 놀이터에도 자주 가고 키즈 카페도 자주 가다 보니 옮은 것 같더라고요. 설사도 많이 하고 토도 많이 하고 병원에서 수액까지 맞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기진맥진 하더라고요. 저는 아픈 아이를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고 그날은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너무 기막힌 상황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 보니까 남편이 웬일인지 일찍 집에 왔는데 저희 엄마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애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애가 이렇게 아픈 거냐고요? 미안하네. 병원 가보니까 장염이래. 유행성 장염인데 키즈카페 이런 데서 잘 없는다고. 키즈카페 그런 데 데리고 가시지 마시라고요. 아무 애들이나 장난감 만지고 병균 묻고 그런데 제대로 소독이나 하는 줄 아세요? 애만 똑바로 보시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애가 이렇게 아파해요? 남편 저희 엄마한테 난리치고 있고 저희 엄마 미안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저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뭔데 우리 엄마한테 난리야? 애가 아플 수도 있는 거지. 뭐? 애가 아플 수도 있어? 애 엄마가 그따위로 말하냐? 네가 뭐 그렇게 애를 끔찍하게 여기는 아빠라고 유난을 떠는데? 애 기저귀 하나 똑바로 간 적 없으면서 입만 댈 줄 알지?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남편은 제 말에 발끈해서 저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그 모습에 저희 엄마 놀라서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둘 다 그만해.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은 저희 엄마까지 노려보더니 아이씨, 진짜 지겨워. 결혼은 왜 해가지고. 그러더니 그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제 모습에 엄마도 속상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아이 돌봐주시고 저 도와주느라 바쁘신데 이런 못난 모습까지 보여준다니요.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와 엄마는 아이를 재워두고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전에도 수도 없이 생각했던 이혼인데 그날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얘기했고 남편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처럼 이기적이고 기센 여자와는 더 이상 못 살겠대요. 문제는 양육권이었습니다. 남편은 별로 애를 본 적도 없으면서 양육권은 포기 못한다고 뻗댔고 그걸로 서로 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에 필요한 재산 분할도 그렇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죠.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저한테 정말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고 싶다고 반성 진짜 많이 했다고 하면서요. 제가 그만하라는데도 거의 1시간 가까이 눈물의 사죄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조금 속을 뻔도 했습니다. 너무 진심처럼 울면서 사과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한 번만 만나달라 하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고 자기가 저희 엄마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이혼 자체는 쉽게 합의했으면서 갑자기 달라진 태도에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기분이 싱숭생숭해졌죠. 남편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을 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왜 그렇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는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분이 그러는데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 관련해서 제 재산 조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알겠더군요. 제가 따로 엄마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재산이냐고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시골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예전에 할머니가 사셨고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가끔 가서 관리만 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도로가 나기로 결정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저에게 따로 꽤 큰 금액을 주셨는데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따로 잘 들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기죽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엄마의 말대로 남편에겐 따로 말은 안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뭐라고 하고 밤새 엄마와 대화를 나눴던 날이요. 그 재산 얘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 돈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면서요. 그런데 남편 쪽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서 제 재산을 알게 된 거고 저한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잘못했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한 겁니다. 남편 사업은 그때 걸린 저작권 소송이 해결이 안 되면서 갈수록 안 좋아졌었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서 저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제가 따로 갖고 있는 돈이 탐나서 미안한 척하고 다시 재결합하자고 꼬신다니요. 그거에 속아서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지 남은 정마저도 깨끗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자꾸만 전화 오고 한 번만 보자고 해대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죠. 내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면 꿈 깨라고요. 재결합 생각 1도 없으니 헛짓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했죠. 너네 집에서는 나는 애 낳아주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애 돌봐주는 사람이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너 도와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너밖에 몰라? 참 끝까지 너무한다.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남편 역시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지. 부부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숨겨놓고 살았냐? 나 사업 힘든 줄 알면서도. 너는 200만 원 매달 너네 엄마한테 드리는 거 그거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놓고 숨겼으면서 내가 내 돈 너한테 말 안 한 건 그렇게 팔짝 뛸 일이야? 내가 묻자. 우리가 부부는 맞아? 너는 나랑 우리 엄마 갈아 쓰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진짜 부부고 가족이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 이제 와서 내가 따로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모양이네. 꿈도 꾸지 마. 이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주신 거고 나 이 돈으로 우리 민우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변호사에게도 물어봤는데 제가 엄마에게 받은 돈은 결혼 생활과 상관없는 특유재산이라 이혼 시 재산 분할에는 포함 안 된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하고 남편과는 깨끗하게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건너서 지인에게 들어보니 남편 쇼핑몰은 사정이 몹시 안 좋아져서 데리고 있던 한 명의 직원도 결국 퇴사를 하고 혼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한테 제가 따로 꽁쳐둔 돈이 그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살 걸 그랬다는 둥 헛소리를 했다는데 웃기는 소리였죠. 반면 저는 이혼하고 훨씬 홀가분해지고 편안해졌으니까요. 그 남자에게 저는 진짜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속이고 저와 저희 엄마가 하는 고생은 당연하다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저희 엄마 혼자서 저 키워주셨지만 사랑 많이 주시고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는데 그런 취급 받고 사는 건 엄마에게도 못할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용기 내서 이혼했고 지금은 훨씬 마음이 안정되게 잘 지내네요. 엄마가 따로 물려주신 재산은 통장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돈이 많을 테니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쓸 거예요. 당장 쓰지는 않아도 통장에 그 돈이 있다 생각하면 참 든든하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위해 주신 선물이니 저도 잘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 그리고 늘 고마운 저희 엄마를 위해 화이팅하며 즐겁게 살아가려고 해요. 엄마가 저 도와주신 만큼 저도 엄마에게 잘하고 효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었고 한때 대인 기피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한 번씩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두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 일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집 상황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형은 외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형을 따라 유학길에 함께 올랐고 저는 아빠와 둘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시게 되었거든요. 저한테 따라올 건지 아니면 남아서 혼자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더 어렸다면 당연히 아빠를 따라갔겠지만 그땐 고등학생이었고 입시 준비도 하고 있던 터라 함부로 고등학교를 옮기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혼자 지내겠다고 했고 저희 아버지만 그 지역으로 집을 구해서 내려가셨어요. 고등학생 남자애 혼자 살게 되니 엉뚱한 생각도 많이 했겠다 싶으시겠지만 저는 꽤 모범생이었거든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도 명확했고 제 스스로도 공부에 대한 욕심이 강했습니다. 당연히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거나 운동, 게임도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기본적으론 학원도 꼬박꼬박 다니고 계획표를 짜서 목표한 공부량은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어쩌면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알아서 잘 한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믿고 혼자 있으라고 하신 것도 있겠죠. 엄마는 형이랑 한 번씩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형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이 있어서
일찌감치 외국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하고 자주 못 보는 게 아쉬웠지만 형과 저는 사이도 좋고 안부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남자들 치고는 서로 굉장히 살갑게 대했는데 제 성격이 남자답고 씩씩하기보다 좀 섬세하고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주변에서 다정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렇다 보니 형하고도 별 마찰 없이 줄곧 잘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올라오셨어요. 오시면 저랑 같이 교회도 가고 저 머리 식혀준다고 영화도 한 번씩 보여주시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했던 제 삶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바로 그 여자애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유지고 저희 반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겼고 활발해 보였습니다. 전학생이라는 것 말고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 앞에 앉게 되었는데 저한테 말을 무지하게 걸더라고요.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전학 오면 다 낯서니까 같은 반 친구의 마음으로 웃으면서 필요한 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같은 반 친구와 굳이 척지고 지낼 필요도 없으니 적당히 잘 지냈죠. 그런데 유지는 자기와 제가 꽤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는 다른 여자애들과도 친해지고 처음부터 이 학교를 다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저한테 자꾸 학교 끝나고 뭘 먹으러 가자고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귀찮아서 그냥 적당히 웃으면서 거절했어요. 어딜 가자고 하면 학원 가야 돼서 안 된다고 하고 집에 일이 있다고도 하고요. 문자도 너무 수시로 하니까 답장 늦게 할 때도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도 유지는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포기도 없이 자꾸 저한테 어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유지에게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따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1학년 때부터 줄곧 좋아했었는데 2학년 땐 다른 반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고백하거나 들이댈 생각은 없었고 그냥 마음 정도만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는 유지가 자꾸 저한테 그런 식으로 들이대는 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조금씩 벽을 치며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저희 아파트 단지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냐니까 제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냐니까 직접 만나서 말하겠다고 해서 일단 내려가 봤습니다. 공부하고 있었어? 근데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이거 먹고 해. 유지는 도넛을 한 상자 주더라고요. 이거 맛있어. 먹으면서 해. 공부하다 보면 단 거 땡기잖아.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걸 왜 챙겨주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주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이거 주려고 온 거야? 왜? 나 이거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할 것 같아서 네 생각도 나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거절했습니다. 나 도넛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너 들고 가서 먹어. 그리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나 깜짝 놀랐어. 제 말에 유지는 서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온 게 싫어? 솔직히 내가 우리 집 알려준 것도 아닌데 굳이 물어봐서 이렇게 온다는 게 싫어? 뭐 싫다기보다 좀 부담스러워. 앞으로는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어. 제 말에 유지는 막 입술을 잘근잘근 하더라고요. 몹시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불편한 기분이 들어서 그만 들어가겠다고 하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니?
유지가 갑자기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얘가 이런 걸 왜 묻나 싶더라고요. 그런 걸 왜 물어? 친구끼리 물어볼 수도 있잖아. 저는 머릿속에선 다른 반의 그 친구가 떠올랐지만 그냥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없어. 그래? 있잖아. 사실은 나 너 좋아해. 어?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 쑥스럽다. 근데 나 너 좋아해. 전화 왔을 때 네가 나한테 엄청 다정하게 잘해줬잖아. 그때부터 좋았던 것 같아. 저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너는 나 싫어해?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생각해 볼래? 뭘?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나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그 말에 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기 유지야,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나 너한테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네가 전화 왔으니까 같은 반 친구로서 적응할 수 있게 잘해준 것뿐이야. 그걸로 오해했다면 미안한데 나는 누구 만나고 그럴 생각 없어. 제 말에 유지는 엄청 자존심 상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별로야? 네가 별로라기보다 내가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이 없어? 난 별로 관심 없어. 그럼 넌 뭐가 관심 있는데? 저는 약간 귀찮아져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기, 내가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 너도 조심히 가. 제 말에 유지는 저를 노려보며 그러더군요. 너 좀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고백을 이렇게 받아? 그렇다고 내가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너랑 뭐 만나거나 사귈 수도 없잖아. 내가 어때서? 나 인기 많아. 저는 한숨을 쉬며 달래주듯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너 예뻐. 근데 내가 관심이 없다고.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래, 맞아. 지금 한창 공부해야 될 때고 아예 관심 없어. 제 말에 유진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더니 알겠다고 하고는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저는 좀 미안하기도 해서 유지가 가는 뒷모습을 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는 갑자기 들고 있던 도넛 박스를 놀이터 근처에 있는 휴지통에 처박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좀 놀라서 움찔했어요. 유지는 뭔가 화가 잔뜩 난 것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불편한 기분으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 유지랑 반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유지도 더 이상 저에게 아는 척 하지 않고 냉랭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 소문이 웬만치 돌고 나서야 제 귀에까지 들어오더군요. 그 황당한 소문은 바로 제가 게이이고 남자들을 몰래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게이라는 개념이 익숙하게 퍼져 있던 때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연예인 중에 커밍아웃한 사람도 있고 좀 시시하면서도 그게 뭔지는 다 아는 분위기였죠. 저는 남의 성적 취향에 대해 편견도 없고 별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이성애자거든요.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었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제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것만 난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살면서 막 이상한 아저씨나 남자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만난다는 소문까지요.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빠가 정근을 가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성향이라 저희 아빠가 못 참고 집을 나갔다. 그런 식으로까지 소문은 퍼지더라고요. 너무 어이없고 기막혔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엄청 구체적으로도 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미친 소린가 싶어 그냥 무시하고 넘겼는데요. 그 소문이 저희 학교에 다 돌면서 뭔가 학교 애들이 저를 보면 수군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제 친구들도 막 저한테 물어보고요. 상훈아, 너 아니지? 뭐가 아냐? 너가 남자랑 같이 집에 들어가는 거 본 적 있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야, 누가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해? 아니, 나는 개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너 너네 집에 우리도 잘 안 데리고 가긴 하잖아. 저는 친구의 말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혼자 살기로 했을 때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조금 삼가라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부모님 계실 땐 괜찮지만 저밖에 없을 땐 좀 그렇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이 툭 하면 놀러와서 지내고 마음대로 잠도 자는 아지트처럼 변할까봐 걱정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친구들한테는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게 사실은 다른 남자들 데리고 와야 돼서 그렇다더라 라는 식으로 엉뚱한 소문까지 더해진 겁니다. 야, 그럼 우리 집 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그 소문은 그냥 화내고 넘길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담임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갔더라고요. 선생님은 저를 호출하셔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네가 요새 좀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인 것 같던데 아무래도 성훈이 너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살다 보니 더 그런 소문이 난 것 같아. 게다가 네가 나이가 좀 많은 아저씨랑 주말에 다녔다는 소문도 있고. 저는 환장할 것 같은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저희 아빠예요. 주말에 아빠랑 나갔다 왔어요. 아, 아버님이셔? 선생님, 소문처럼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몰라. 근거도 없고 황당 그 자체인 소문인데 그 소문은 학교 내에서 잘도 퍼지더라고요. 공부에 지친 애들 사이에선 평범하고 모범생인 제가 사실은 뒤에서 이랬다더라 싶은 게 엄청 재밌는 흥미거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남자애들까지 저희 반에 와서는 여기서 게이 냄새 나지 않냐고 하고 징그럽다느니 소름 돋는다느니 하는 소리도 뒤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쳐다보면 모른 척하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친구에게 누구한테 그 소문을 들은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고 또 물어서 결국 최초로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알게 됐어요. 바로 김유지, 그 애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애를 따로 학교 재활용장 앞으로 불러 따졌습니다. 너 뭐야? 그 소문 네가 퍼뜨린 거라며? 너 미쳤냐? 내가 게이고 이상한 아저씨들 만나고 다닌다느니 그딴 개소리를 하고 다녀? 너 진짜 또라이야? 제 말에 유지 걔는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니야? 너 남자 좋아하는 거 저번에 우연히 봤는데 너 형형 거리면서 막 몰래 통화하고 그러던데? 내가 봤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진짜? 야, 그거 우리 형이야. 미국에 있는. 시차 때문에 낮에 전화한다. 왜? 근데 네가 뭔데 그딴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네가 여자한테 관심 없다며. 너한테 관심 없는 거거든? 와, 진짜 사람 질리게 한다. 너 고백하고 까였다고 뒤에서 이딴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녀? 제가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자 유지도 막 따지더군요. 야, 아니면 그만이지. 왜 흥분해? 너가 흥분하고 날뛰니까 더 이상하다. 저는 진심 여자애만 아니었으면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너무 열받았던 저는 유지는 못 때리고 유지 바로 옆에 있는 소화전을 때렸습니다. 유지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똑바로 네 친구들한테 말해. 나 그런 거 아니라고. 말 안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네가 고백하고 까여서 헛소문 내고 다니는 거라고 다 말하고 다닐 거야. 와, 진짜 유치하다. 용기 내서 고백한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말해?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고백 까였다고 다 너처럼 굴진 않아.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유지는 저를 노려보더니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소문은 더 골 때렸어요. 제가 그 애를 때리려고 위협하면서 그 소문 사실 아니라고 말하라 했다고 그렇게 또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는 그때쯤 되자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없는데 단지 제가 시차 차이가 있는 형이랑 한 번씩 통화를 하고 혼자 살고 아버지랑 주말에 잘 다닌다는 이유로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은 그걸 믿더라고요.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고
선생님도 말은 안 하지만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반에 제가 좋아하던 그 여자애도 그 소문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 소문에 시달려야 되는지 유지 걔가 정말 얄밉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고 아버지도 화가 나서 교무실로 찾아와 뒤집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학생이 힘들어하면 소문을 바로잡고 도와줄 생각은 않고 묵인하고 있었냐고요. 더불어 그런 소문을 낸 그 애한테도 징계를 요구했지만 유지 그 애의 부모님도 찾아와 애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일 있는 걸 가지고 부모까지 와서 난리냐고 도리어 따졌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로 그 소문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고 형에게 전화해서 그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형도 너무 분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형은 남고 엄마는 저 때문에 좀 일찍 귀국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엄마는 정신과 상담을 해보자고 했는데 기가 막힌 건 제가 병원 다니는 걸로 동성애 치료하러 다닌다는 희한한 소문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소문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저는 결국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학교까지 전학을 가게 생겼는데도 그 애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렇게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전학 가고 나서도 한동안은 마음을 못 잡고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들 근거 없는 소문에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성격도 약간 바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활발하고 평범했었는데 그 일 이후로 누가 뒤에서 수군거릴까 싶어서 위축이 자꾸 되고 제가 무슨 행동을 잘못하면 이상한 소문이 나진 않을까 싶어서 점점 소심해지더라고요. 전학 가면서 그 악마 같은 여자애랑 이상한 소문을 나르던 학교 애들을 안 봐서 좋았지만 그 일은 저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여자친구도 만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형은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후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몇 년 전 한국지사로 발령이 나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형에게 이제 나이도 웬만큼 찼는데 결혼 생각은 없느냐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형은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후에 갑자기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깜짝 발표를 하는 겁니다. 누구냐니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다면서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인데 괜찮냐고 하니 형 하는 소리가 사실은 회사에서 모른 척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소문이 좀 나기도 했다고 하면서 멋쩍어 하더라고요. 어쨌든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고 그걸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준다고 하니 반가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소개까지 해주는 걸 보니 아마 형은 진지하게 만나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형은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형과 그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보고 고장난 것처럼 몸과 머리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단박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바로 김유지, 그 애였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 저한테 그런 상처를 남기고도 사과 한마디 안 했던 그 뻔뻔한 낯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왜 그러냐고 하셨고 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저희 형 여자친구라니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애는 수줍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유지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애인 줄도 모르고 웃으며 앉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굳은 얼굴로 가만히 있으니 어디 안 좋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애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제 말에 형이 의아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둘이 알아? 고등학교 동창. 나 기억나지? 제 말에 저를 가만 보던 유지개가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놀라더라고요. 그렇겠죠. 이런 데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성훈이?
지윤 씨 동생이 성훈이 너였어? 야, 이런 우연이 다 있냐? 같은 고등학교? 유진은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알을 굴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친했어? 아니야, 안 친했어. 그냥 같은 반. 유지 걔가 놀라서 형의 말을 막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만나서 반갑다. 오랜만이네. 저는 너 같으면 반갑겠냐고 하고 싶은 거 일단 참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형한테 다 말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계속 굳은 얼굴로 있자 그 애는 쩔쩔매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앉아있기 싫고 저게 어떻게 우리 형을 꼬셨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있기 싫은 기분으로 앉아있다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그 애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얘기 좀 해. 뭔 얘기? 지훈 씨가 형이었어? 난 몰랐어. 그래서? 너 다 얘기할 거야? 뭘? 고등학교 때 별로 안 좋았잖아, 우리. 왜 안 좋았는데, 우리가? 아, 그야 뭐. 아, 기억나네. 네가 고백한 거 까인 후에 앙심 품고 내가 게이라고 없는 소문 퍼뜨리고 다녀서였지? 야, 내가 언제.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네 입으로 네가 그랬다 했거든? 진짜 아니야. 그리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10년도 더 됐잖아. 그래서? 그 옛날 일을 굳이 지훈 씨한테 말해야 되겠냐, 그거지. 지훈 씨랑 나 잘 만나고 있고.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형 어때? 괜찮지? 놓치기 아깝지. 인물 좋고 능력 좋고 성격 좋고. 그렇지. 그래서 소문 냈어? 어? 형이 자기도 모르게 회사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 하던데 지금 보니까 형이랑 사귄다는 소문 회사에 네가 낸 것 같은데? 네가 먼저 가로채려고. 너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아. 유진은 제 말에 발끈하더라고요. 아니거든? 그래, 나 같아도 놓치기 아까울 거야. 내가 봐도 우리 형 괜찮거든. 근데 어쩌냐? 내가 다 말하면 형이 너 다시는 안 볼 건데. 아쉬워서 나한테 이럴 만해. 아니야,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나 너 때문에 전화까지 갔어. 너 그때 일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했고. 근데 미쳤다고 너 같은 애랑 우리 형이랑 만나게 냅두겠냐? 성훈아, 미안해. 그땐 너무 어렸잖아. 나도 너무 쪽팔리고 민망해서 그랬어. 진짜 잘못했어. 너 전화 까고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은데 더 이상 너는 없잖아. 저는 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그때도 말했을 텐데. 고백 거절했다고 다 너처럼 굴진 않아. 뒤에서 있지도 않은 소문 퍼뜨리면서 악랄한 짓 안 한다고. 너는 진짜 인간이 덜 된 애야. 그리고 우리 형한테 너 같은 게 착한 척하면서 붙어있는 꼴 못 봐. 저는 그 길로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 애를 뿌리치고 룸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죽을 상을 하고 유지도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유지에게 말했습니다. 유지야, 네 부탁 못 들어줘서 미안해. 제 말에 저희 부모님과 형이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뭔 소리야? 방금 화장실 앞에서 그러대. 고등학교 때 일 말하지 말아달라고. 형이 좋긴 되게 좋은가 봐. 근데 그러면 좀 착하게 살았어야지. 어? 형, 그리고 엄마 아빠 알죠? 나 고등학교 때 뒤에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녔던 애. 나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고 전학까지 갔잖아요. 제 말에 유지 그 애는 고개만 푹 숙이더라고요. 근데? 걔가 얘야. 그 소문 퍼뜨린 애가. 아빤 그때 교무실에 얘 부모님도 만났었죠? 애들 사이에 있던 일 가지고 왜 난리냐면서 뻔뻔하게 나오던 그 부모님요. 제 말에 형도 저희 부모님도 입이 떡 벌어져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 일은 저의 상처뿐 아니라 저희 가족의 상처이기도 하니까요. 형은 입이 벌어진 채로 물었습니다. 진짜야? 자기가 그때 그 여자애라고? 아니야. 진짜 오해가 좀 있어.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아까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못돼 처먹은 게 멍청하기까지 해.
너 같으면 내가 이 얘기를 형한테 안 하겠냐? 저희 부모님도 기막혀 하시면서 물었습니다. 진짜 그때 그 여자애야? 내가 얘 면상을 이렇게 또 볼 줄은 몰랐네. 지도 시겁했는지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말하지 말라네. 기막힌다, 진짜. 진짜 제가 퍼뜨린 게 아니고요.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봐. 형, 이런 애랑 만나고 싶어? 제 말에 형도 기막혀 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진짜 실망이다. 내가 미국에서 성훈이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 나 한국에 있었으면 그 애 가만 안 둘라 그랬어. 근데 그게 자기라고? 미안해, 지은씨. 근데 그땐 나도 너무 어렸고. 어리다고 다 핑계가 돼? 그리고 어쩜 그런 소문을 잘도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녀? 진짜 무섭다. 형이 나한테 그랬지? 어쩌다 보니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됐다고. 그것도 아마 제가 퍼뜨렸을 거야. 형 잡으려고. 그치, 유지야? 유지는 제 말에 다시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하더라고요. 마치 그때 저한테 고백하고 까였을 때의 모습처럼요. 유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가방을 들고 도망치듯 그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형이나 다 기막혀 했어요. 한참이나 아무 말도 없이 어이없어 했어요. 어떻게 유지가 계란이 미치겠다 진짜. 형은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형이 많이 좋아했던 여자 같은데 이렇게 파토가 난 게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만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알게 됐으니 차라리 다행이었죠. 저는 그 애가 앙심을 품고 혹시나 형네 회사에서도 형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형하고는 직급 차이도 꽤 나고 유지 그 애는 계약직이라서 회사 내 입지나 입김부터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소문에는 그런 게 중요하진 않겠지만요. 저는 일부러 형에게 주변에 교제하는 거 아는 사람한텐 파토난 이유에 대해서 꼭 말하라고 했습니다. 형도 처음에는 안 내켜 하다가 나중엔 알겠다고 하고 친한 동료에게 유지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회사에는 결별 이유에 대해 소문이 다 났대요. 유지 그 애는 재계약 시점도 얼마 안 남은 데다 그런 소문까지 도니 결국 재계약 포기하고 회사도 관뒀다고 합니다. 형한테 얘기 듣고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안 했으면 먼저 선수 쳐서 형이나 저희 집 사람들을 이상하게 몰고도 남으래니까요. 형도 그 애랑 깨지고 처음엔 좀 힘들어하다가 나중엔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 말을 들으니 유지가 먼저 형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형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었는데 워낙 잘 대하고 적극적이라서 형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열었다고요. 하지만 만나오면서도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애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이어서 저희 형까지 좋다고 들이댄 거 보니 어떻게 보면 참 취향이 한결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애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형에게 듣고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한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들더니 정작 본인도 소문으로 인해 끝이 났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마음 잘 쓰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가 봅니다. 본인이 뿌린 씨 그대로 거두게 된 거니까요. 그 인성이 어디 가겠냐만 그 일로 본인도 좀 깨닫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형도 그런 이상한 여자 말고 선하고 정직한 형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파혼을 했었던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파혼이라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당장 눈앞에 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남자와 저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같은 과 선후배 사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막 친한 건 아니었고 오며 가며 인사만 하는 사이였죠. 저는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습니다.
디자인 계통 일이었고 해외 취업 준비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회사는 그만두고 재택근무를 하게 된 거죠. 해외 취업에 대한 생각은 전부터 있었지만 확고한 정도는 아니었고 일단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친구 한 명이 한 회사의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업무 진행 미팅을 통해 그 회사 직원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학교 선배였던 그 남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졸업 후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참 반갑더라고요. 저는 그 선배네 회사 일을 외주로 맡아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일 관련해서 연락도 자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제 일도 끝났을 무렵 그 선배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밥을 먹자고 했고 저도 좋다고 했죠. 그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그날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할 때는 몰랐는데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니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겨 술도 한잔하고요. 저는 그 선배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그건 그 선배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일을 끝낸 뒤에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종종 왔었고 저도 그 선배에게 호감이 있다 보니 저희는 종종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귀게 된 것이죠. 대화도 잘 통하고 만나면 재밌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2년 넘게 사귀어오다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것이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서로의 집 얘기도 하게 되었어요.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될 거다 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저희 아버지는 건설 관련 기계를 취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엄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체는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잘 되는 편이었고 어머니도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기에 저는 커오면서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이내로 하시는 일을 저희 오빠에게 넘기시고 은퇴하실 생각이시고 저희 엄마도 그러실 생각이세요. 평생 열심히 일해오신 부모님은 은퇴 후 사시려고 시골에 집과 땅도 마련해 놓으셨고 따로 세를 받고 있는 꼬마 상가도 하나 있으셔서 노후 준비는 다 해놓으신 걸로 알아요. 남친네 부모님은 아버님은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퇴직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하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서로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고 일단 결혼 얘기가 오가다 보니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남친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집으로 와봤자 먹을 것도 없으니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하셨다더군요. 남친이 저보고 식사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저도 열심히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에도 물어보면서 분위기도 괜찮고 음식도 정갈한 한정식집 한 곳을 예약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기로 한 약속 당일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뵙는 남친 부모님이다 보니 옷도 더 신경 써서 입고 약속 시간에 맞춰 장소로 갔습니다. 먼저 가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친이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마음에 안 드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더라고요. 기껏 찾았다는 데가 여기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약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제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대뜸 저렇게 얘기부터 하시니까요. 왜 엄마? 아니, 뭔 가게가 이렇게 칙칙하나 해서. 그 가게가 검은색 돌을 이용해서 좀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보니 좀 어두운 분위기긴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드신 눈치였죠. 좋잖아요. 고급 호텔 같고. 이게 좋아? 네가 고른 거 아니지? 예, 용미가 골랐는데요. 어머님은 그 말에 저를 탐탁치 않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를 처음 보는 자리인데 엄청 고가운 얼굴로 보셨거든요. 일단 저는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으로도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뭐 하나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왜 이렇게 적으냐고.
아까 보니까 가격만 비싸지 집어먹을 것도 제대로 없다면서 젓가락으로 그릇을 탁탁 치시는 겁니다. 어머님 목소리도 너무 크시다 보니 저는 직원이나 다른 손님들도 들을까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껏 생각해서 고른 곳인데 왜 저렇게 대놓고 뭐라고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말은 먹을 것도 없다고 하셔놓고 식사는 숭늉까지 싹싹 다 드셨어요. 물론 드시고 나서도 체한 것 같다, 영 간이 별로다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요. 그 가게만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게 아니라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식사하시는 동안에도 저한테 엄청 거침없이 이것저것 물어보셨거든요. 직장은 그만두고 집에서 일한다 들었는데 집에서 일하는 게 돈이 되느냐, 결혼하고 애는 바로 가질 거냐 등등요. 너무 거침없이 물어보시니 저도 당황스러운 기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대답을 했습니다. 집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수입으로 치면 회사 생활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이 갖는 문제는 오빠나 나나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 신혼생활을 좀 보내고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서요. 아이 관련돼서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고 평소 남친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듣더니 미간을 확 찌푸리시고는 말을 탁 끊으시더라고요. 됐고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낳으라고, 웬만하면 아들로 낳으라고 하시면서요. 아들이고 딸이고 제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일해도 수입은 똑같다고 하니 그건 다행이랍니다. 자기는 애엄마들이 몇 푼 돈 벌겠다고 밖으로 놔두는 거 싫다고, 애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대요.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셨지만 반면 저희 엄마는 어린이집 운영으로 바깥일을 계속 하셨는데 제 앞에서 저렇게 말하시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몹시 불편하고도 기분이 상하는 첫 만남을 끝냈습니다. 저는 그 만남 이후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 하나로만 보면 저랑 잘 맞고 좋은데요. 어머님이 제 생각 이상으로 좀 유별나 보이셨거든요. 만나기 전에 남친 얘기로만 들었을 때는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직접 뵙고 나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건지 내내 인상 찌푸리시고 꼬투리 잡고 제가 말하는 거 중간에 다 잘라내시면서 본인 얘기만 하시고,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인데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역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눈치를 받았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렇게 무안 주고 뭐라고 하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며칠 지나지 않아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이 상견례 날짜 바로 잡으라고 했다고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건가 했는데 또 결혼 진행은 빨리 하시길 원했으니까요. 그렇게 남친 부모님께 인사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양가 부모님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준비하면서도 한바탕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 전에 인사드릴 때 제가 알아봤던 식당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 후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셨거든요. 다음부터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당신한테 먼저 전화해서 알리라고요. 원래 그거 순서라면서 뭐든지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상견례 자리 혹시 아시는 곳 있으시냐 물어봤는데 그건 또 저희 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대신 알아보고 어떤 곳인지 미리 말을 해달라는 거였죠. 차라리 어머님 본인이 원하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편할 텐데 무슨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보기는 알아서 알아보라 하셨어요. 그리고 숙제 검사하듯이 당신이 확인을 하시겠다는 거였죠.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견례 식당 알아볼 때 괜찮은 식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로 예약을 하고 싶은데 워낙 인기 많은 식당이라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는 딱 한 자리밖에 안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남친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3통 정도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식당으로 예약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하셨고 그 후에 어머님이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친이 상견례할 식당 예약했다고 하니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저를 바꿔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영미야,
너 내 얘기 귀등으로 들었니? 네?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뭐든지 결정할 일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지? 그런데요.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럼 나중에 받을 때 결정하면 될 거 아니야. 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또 네 맘대로 결정해? 내가 얘기하는 게 우스워?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식당 결정을 저만 한 게 아니고 남친도 같이 했고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방방 뛰며 화내실 일인가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시며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군요. 자기를 무시하냐고 하시면서요. 예약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다 하니 식당이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예의가 아니라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죄송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전화 끊고 기분이 정말 상하더라고요. 식당 예약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싶기도 하고 또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나 싶기도 했죠. 남친도 옆에 있는데요. 하지만 남친이 옆에서 자기 엄마가 그런 거에 예민하다 이해해줘라 하며 저를 한참이나 설득해서 일단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는 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수입은 어떤지, 사업은 잘 되시는지, 엄마 어린이집 수입은 괜찮은지, 선생님들 월급은 얼마를 주는지 등 저희 부모님 재산이나 돈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는 눈치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좀 황당하신 눈치긴 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최대한 좋게 다 답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혼집에 관한 거라던가 결혼준비 혼수나 예단 등에 관련해서는 딴청을 피우시거나 대강 말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끝나고 저희 부모님도 저보고 결혼하는 거 괜찮겠냐고 하실 정도였죠. 저는 솔직히 오빠는 좋은데 어머님이 좀 그래 보이셔서 고민이라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제 인생이니 저보고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고민을 남친에게도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고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지만 남친은 저를 달래주기 급급해서 엄마가 막상 가족 되고 나면 안 그러신다. 지금은 괜히 그러시는 거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랍니다. 게다가 막상 결혼하고 나면 명절이나 생신 때 외에는 거의 볼 일도 없다고 하면서요. 남친의 말을 100% 믿은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저도 남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비용 부분에서 또 마찰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친 연봉도 나쁘지 않고 졸업 후에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회사는 퇴직했지만 프리랜서로서 활발하게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은 적지 않았고요. 저희는 똑같이 반반 내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건 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친은 남자가 꼭 더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주장했고 저도 똑같이 내는 게 좋아서 데이트 때도 반반 나눠서 내곤 했어요. 누구 하나 돈을 더 내거나 하는 거 없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반반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모아둔 돈을 오픈해보니까 제가 1억, 남친이 6천만 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양가 부모님이 각자 4천만 원씩 더 보태주신다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1억 4천, 남친이 1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반반 결혼하자고 해놓고 막상 제가 돈이 더 많으니까 남친이 오히려 잘 됐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반반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더 내야 하느냐 하면서 남친 보고 1억 해올 거면 나도 1억 해오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합쳐서 2억으로 집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남친의 행동은 그 뒤에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누구 하나 덜하는 거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합친 건데 남친은 자꾸 우리 돈이 적어서 어떻게 집 구하고 결혼 준비까지 다 하느냐며 불평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제가 돈이 더 있고 그 돈을 합치면 훨씬 선택지가 많아질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 모습에 저도 점차 정 떨어지고 싫더라고요. 데이트할 때 그렇게 칼같이 반반 외쳤고 결혼할 때도 공평하게 반반하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보이는 행동이 너무 모순적인 겁니다. 제가 덜 해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1억 해오는 건데도 왜 눈치를 받아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연애 기간 동안 거의 싸운 적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는 엄청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남친과 결혼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요. 내가 무슨 콩깍지에 씌어서 이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하나 싶었던 거죠. 어머님은 벌써부터 저한테 갑질 아닌 갑질하면서 퍼부으시고 남친은 중간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그런데도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심각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에 결혼한다고 말도 다 해놨고 중간에 그만둘 용기는 잘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남들도 많이 싸우고 한다는데 원래 이런 게 아닐까 애써 넘기기도 했죠. 그렇게 집을 계속 알아봤어요. 원래는 전세로 생각을 했었고 발품을 엄청 열심히 팔았죠. 남친은 적당히 고르자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신혼집인데 이것저것 따져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그 집을 보게 된 거였어요. 급매로 나온 집이었는데 남친 회사에서도 그리 멀지 않고 아파트도 괜찮았죠.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그런 기분 아실 거예요. 아, 이게 내 집이구나 싶은 확신 같은 거요. 저는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른 집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은 전세가 아니고 매매였어요. 그것도 원래 살고 있는 가족분들이 급하게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급매로 내놓은 집이었죠. 시세보다는 훨씬 싸고 집 컨디션도 좋다 보니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할 사람들은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말했더니 남친도 그 집이 좋긴 한데 우리는 전세를 구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주변 입지도 그렇고 투자 가치로 따져도 나쁠 것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어느 쪽에 있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그쪽 집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남친도 나중에는 생각을 바꿔서 사실 전세살이도 불안한 부분이 많은데 대출 조금만 더 받아서 매매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계약에 앞서 저는 어머님께도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전세로 한다고 해놓고 왜 마음대로 매매로 하겠다 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알아보라고 한 동네 아파트도 아니지 않느냐라고요. 어머님이 처음에 남친 회사 가까운 방향의 동네로 알아보라고 하셨고 그쪽 매물도 많이 봤었는데요. 그쪽 동네 아파트들이 너무 낡고 오래된 데다 주변 시설도 안 좋아서 딱히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근 동네로도 알아본 건데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낸 것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위치로나 아파트 자체로나 너무 마음에 들었고 시세도 훨씬 저렴하게 나왔는데 놓치기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남친과 얘기해서 놓치기 전에 일단 계약 먼저 진행하고 어머님은 다시 설득하자고 했어요. 어머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집은 안 된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자기가 말한 동네에서 안 찾았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 건데 그 말을 꼭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직접 거주할 사람들은 저나 남친인데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먼저 하게 되었고 남친이 그 사실을 어머님께 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저한테 야, 너 내 말이 우스워?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 야라고 하신 것도 어이가 없어서 벙쪘죠. 네? 내가 그 집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기어코 계약까지 했어? 너 아주 웃기는 애다. 시어머니 말이 우스워? 그러면서 길길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을 내서 삭히며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거기 오빠네 직장하고도 가깝고요. 주변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아기 키우기에도 좋고. 아, 됐고.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기어코 우리 준호를 꼬셔서 계약까지 낼름해버려. 얘 아주 무서운 애네. 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얘기 좀 해야겠으니.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분 상하고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더군요. 저는 남친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친도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엄마 화 많이 났어. 그러게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그러는 겁니다. 결정할 때는 같이 그러자고 해놓고 자기 엄마 화났다고 이제 와서 저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우리 같이 결정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건데 그 말을 다 따라드려야 돼? 절대 그 가격에 그 아파트 못 사. 그건 아는데 어쨌든 엄마가 화가 났잖아. 그래서? 모르겠어. 네가 결정한 거니까 책임도 네가 지든가. 그러는 겁니다. 저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대답이 저보다 3살이 많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사람이 할 말인가요? 그 집이 본인도 좋다고 느꼈으면 자기 엄마를 설득해야지 도리어 저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보다 남친의 행동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싸움 나는 거 싫어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싶어하고 회피만 하려는 남자였던 겁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어머님 뵈러 가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파혼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찬바람 쌩쌩 불며 저보고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보고 결혼과 시댁을 뭘로 생각하는 거냐며 분명히 뭐든지 상의하고 결정하랬는데 네 마음대로 하느냐 하시더군요. 저는 조건상 충분히 좋은 집이라 생각했고 오히려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이유도 없이 안 된다고만 하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했습니다. 남친은 그 와중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고요. 어머님은 이렇게 따지는 건 무섭다면서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네가 알아서 사라고 보태기로 한 돈도 못 보태주고 남친 돈도 집 사는 데는 한 푼도 못 쓰게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멋대로인 것 같다고 당신이 제 버릇을 좀 고쳐놔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이 뭔데 제 버릇을 고치네 만회하시나요?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계속 머릿속으로는 파혼도 생각하고 있다 보니 차분하게 그 말이 나오더군요. 제 말에 어머님이나 남친 놀란 얼굴인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고 네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았던 건지 여태까지 말도 없던 남친 갑자기 뭔 소리냐고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냐 그랬고 어머님도 저보고 성격 보통 아니라고 화내시더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참는 건 바보나 하는 짓 같아서요. 어머님 원하시는 말 잘 듣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물어보고 허락받는 착한 며느리 만나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친은 가는 도중에 전화와서는 자기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느니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느니 하는데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되나 싶더라고요. 파혼한 마당에 제가 왜 자기 엄마한테 사과를 하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저는 사과는 너 혼자 많이 하라고 그리고 본인도 좋은 집이고 싸게 나왔다는 거 충분히 알았으면서 엄마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내 탓이나 하는데 그렇게 끌려다니는 건 너 혼자서 해라.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파혼 통보를 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한동안은 남친이 잘못했다고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의미 없는 행동이니 그만하라고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파혼을 했고 그 집에 모자란 돈은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매매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파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결혼을 하려 했을까 생각할수록 파혼한 게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산 그 아파트 인근에 대형 규모의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는 얘기가 돌면서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팔라는 부동산 전화도 많았죠. 그맘때 저는 잊고 지냈던 해외 취업도 다시 준비하고 있던 차였어요. 부모님도 시세가 워낙 좋으니 아파트는 정리하고 더 늦기 전에 해외 취업해서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남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파혼한 지가 1년이고 이제는 아예 남남인데 왜 전화했나 싶더군요. 뭐라고 하는지나 들어보자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부터 완전 바뀌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보고 잘 지내느냐면서 자기가 그때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준호가 너랑 헤어지고 아직까지 너를 못 잊고 힘들어한다느니 네가 참 똑부러지고 야무지내고 또 너네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 내가 괜한 어깃장을 부린 것 같다면서 다시 잘 해볼 생각 없느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너도 아직 혼자인 것 같은데 어느 세월에 다시 사람 사귀고 결혼하겠느냐며 다시 준호랑 잘해보라고 너도 준호 좋아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겁니다. 덧붙여서 듣자 하니 그때 아파트 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해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면서요. 그 말을 가만히 듣는데 저는 코웃음부터 났습니다. 어머님 말을 해석해보자면 남친은 저랑 헤어지고 마땅히 새 여자친구를 못 사귄 것 같았고요. 왠지 그 일로 아들에게 원망을 상당히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결혼도 못했다고요. 또 어디서 들으셨는진 몰라도 제가 그때 샀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시는 것 같았죠. 이제 와서 이래저래 따져보고 아차 싶으니까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강준호 어머님, 일단 저랑 어머님은 아무 사이 아니고요. 이런 전화 저한테 하시는 것도 몹시 불쾌하네요. 갑자기 뭐가 그렇게 아쉬워지셨어요? 버릇 단단히 고쳐놓겠다 할 땐 언제고요. 어머님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아들 끼고 사시면 됩니다. 다시는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차단할게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차단부터 했습니다. 시댁 무서운 줄 모르냐고 그렇게 콧대 놓게 따지던 분이 이제 와서 저러시는 게 참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톡 까놓고 뭐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시댁이라고요. 저는 그 후 부모님의 조언대로 집은 좋은 값에 매매를 했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외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생기면 내년에라도 정리하고 들어갈 생각이 있어요. 파혼을 결정할 때는 이게 맞나 아닌가 정말 머리 터지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 그 고민이 무색할 만큼 정말 별로였던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다 끝을 낸 게 참 다행이다 싶고 또 제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 아파트를 샀던 건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제 스스로의 강단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